네, 안녕하세요. 유홍채 교수입니다. 오늘 통일 문제의 이해 제12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약 10분의 특강 강사님들을 모시고, 맨 처음에 이제 통일에 대한 우리나라 보수 진보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북에서 오신 북한 이탈주민들, 보통 탈북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영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할 시간이 3시간 남았어요. 3시간 남았고, 그 중에 다음 주에는 이제 미 국무부에서 근무하셨던 미 국무부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데인지를 아마 확인해 보면 아실 텐데, 미 국무부에서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정보를 다루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스티븐 김이라고. 그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그분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과연 세계 다른 나라들은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다음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들이 각각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대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오늘 그동안에 쭉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 참 궁금하긴 해요.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면서 좀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하면서 강의를 하면 오늘 좋았을 텐데, 날도 추워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갑자기 며칠째 지금 300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준 우리 학생에게 감사드리고, 거기다 또 통일 문제라고 제목을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말이겠지만, 이제 나도 기성세대이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통일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도 내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입장이 있지만, 굉장히 아주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어떤 사람들은 통일부 장관께서는 코로나 백신 나오면 북한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나누자고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내지는 북한을 최우선시하는 입장까지 이렇게 한국 사회에 다양한 북한에 대한 입장이 있는 것만큼이나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 상당히 소위 이야기하는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북한하고는 절대 대화를 하면 안 되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반도는 전쟁 상태예요. 전쟁 상태고, 전쟁을 해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 외에는 통일의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쪽으로 쭉 오면 지금은 그런 분들은 없지만 이렇게 북한 중심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도 있어요. 지금 생각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남한 내에서 통일이라는 스펙트럼도 있고, 북한에도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당연히 있겠죠.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대화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쟁이 되고 서로 다툼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이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 뿐인데, 그렇게 통일에 대한 입장도 중요한데, 그러면 과연 통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괜히 지웠네? 어차피 쓸 거. 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이희은 학생 나왔는데, 자, 이희은 학생이 생각하는 통일이란 무엇일까?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약 11주 동안 강의를 듣고 12주차 지금 강의를 받고 있으면서 통일 문제의 이해라는 과목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진지하게 통일에 대해서, 통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까? 그러면 지금 28명의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듣고 있는데 어쩌면 28명의 학생들이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미묘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28명이 다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느껴봅시다. 세계 지도를 보면 한반도가 요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있고 이렇게 중국 대륙하고 이렇게 러시아 대륙을 통해 가지고 이쪽에 동남아시아가 있고 이쪽에 중동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은 다음에 이쪽에 유럽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이것도 좀 크다. 지구본으로 보면 이 넓은 지구상에 이 작은 나라 하나가 분단이 돼서 통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작은 나라가 통일이 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국제사회에서는 쉽게 합의를 못하고 동의를 못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통일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이런 고민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통일은 뭘까요? 기말고사 문제를 준비를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해놨는데 이거 괜찮네? 기말고사 제목으로, 문제 제목으로 통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기말고사 문제 아닙니다. 지금 출제해놓고 있다가 LMS에다가 공지를 할 텐데, 자, 통일은 이 북한하고 남한이 1차적으로는 북한하고 남한이 영토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으로 같은 하나의 체계로 통합을 하는 거죠. 통합을 하는 거고, 그렇게 통합을 하게 됐을 때 발생되는 다양한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서로 달라요. 단점이 서로 다르고. 이를테면 북한은 언제든지 당연히, 남한은 우리야 당연히 우리 중심으로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북한은 자연스럽게 북한 중심으로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북한이 더 우리보다 통일이 안 되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자, 실례를 들면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약 한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쭉 한 8분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 그 전문가를 모셔다가 강의를 했는데, 듣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히어링이. 사투리도 힘들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방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강의하는 분 한 분이 나름대로 북한을 이야기할 때 자기 감정이 서로 달랐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을 좀 풍기는 방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이 강의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자기의 고향이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애정을 담아서 강의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약 3만 명이 있는데요. 이 3만 명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고 있지 못해요. 3만 명 중에 정말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10%가 채 안 될 거예요. 다른 분들이,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이제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하는 게 공식 법 명칭인데,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법이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입국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한국 사회하고 북한 사회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정착지원금이라고 하는 걸 주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 수가 많지 않았을 때, 1000명, 2000명 됐을 때는 꽤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3만 명쯤 되니까 이제 예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주택 보증금 주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요즘엔 길진 않지만 6개월 동안 생활비 주고, 그 외에 다양한 이렇게 그 취업을 하면 취업장려금 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부분 그 지원금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래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의지해서 살려고 부득이하게 어떤 이 생활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의지해서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들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오신 이 3만 명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 지원 자금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버릇처럼 뭔가 하는데 꼭 조직적으로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만큼 이 북한 이탈주민들, 그게 북한 이탈주민들 탓이 아니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쟁점은 그게 아니고, 북한 이탈주민 3만 명이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살고 있는데, 북한에 있는 2,500만 명이 통일이 돼서 합쳐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한국 사회가 3만 명도 감당을 못하는데 2,500만 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나마 이 남한 중심으로 통일이 되게 되면 이 25,000명은 정부가 계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품에 안아야 될 대상이 되는 거지만, 역으로 북한 중심으로 통일이 됐다고 쳐봐요. 북한은 남한 주민들을 더 감당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 학생들 보고 대통령을 무조건 찬양하고 숭배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을 내 부모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골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오고 싶은데 그러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돼. 이 북한의 어떤 그런 현재 시스템으로 북한은 통일을 한들 남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어찌됐든 이 2,500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중간에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2,500만을 품어 안고 통일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남한은 지속적으로 통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남한 중심으로 통일을 하려면 북한 체제가 붕괴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북한은 그건 절대 원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특히 그전부터도 계속해서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내세웠던 가장 큰 것이 체제 유지였고 체제 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통일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남한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통일이 되기를 원하지만 남한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 통일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고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 제가 저작권 이야기 한 적 있나요? 북한 저작권 이야기? 내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전대협 리더였고, 386 운동권 세력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재단이 있어요. 대북 사업 관련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북한 출판 방송 저작권, 저작권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보거나 조선중앙통신을 듣거나 다양한 그 북한의 책을 보거나 이런 북한의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을 하게 되면 저작권료를 내라는 거예요. 이 저작권료를 이 재단이 받아가지고 이 재단이 일부 수익을 내고 금액을 북한에다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이제 남한의 정치인들이 통일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활용하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CNN 방송을 보면서 내지는 CNN 방송을 인용할 때 저작권료를 내나요? 안 낸단 말이에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지를 볼 때,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는단 말이죠. 북한의 노동신문과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보면서 우리가 저작권료를 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의 서적이 저작권 등록이 안 돼 있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볼 때 우리가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죠. 문제가 뭐냐면 지금 북한에다 보내야 될 약 20억 정도의 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서 지불 정지시켜 놓고 이 북한으로부터 피해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불해야 될 보상금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재단이 북한에 보내려고 20억을 그동안에 모을 정도였으면 재단은 얼마를 벌었을까?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조직의 핵심이 과거에 열심히 통일운동을 했고, 최근에 청와대 고위직에 있었던 분인데, 지금은 우리가 진짜 통일을 바란다면 북한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컨텐츠들을 우리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보고 자유롭게 보고 그걸 이해하고 북한의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인다가 그걸 수용한다가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이구나를 알 수 있게, 그냥 있는 저작권료도 안 받고 서로 볼 수 있게, 그리고 서로 토론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분위기에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그만큼 북한을 접하고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차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 그런 프로그램들 많죠. 이만갑이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탈북민들이 그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국의 아나운서나 연예인들이 탈북민들한테 북한 실상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물어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한참 막 흥분해갖고 이야기한 적 혹시 기억나세요? 북한 아이들 철길에서 이렇게 돌조도
그 이야기 들은 기억나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몇 군데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북한은 아직도 사회봉사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회봉사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동네 어른들에게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하루 정도 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오는 거죠. 이거를 그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학생들의 초등학생들의 이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서 노동력 착취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여지도 있단 말이죠. 나도 사회봉사 시간에 가갖고 노동한 적이 있어요.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 이걸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그 사회봉사를 했는데 이걸 노동력 착취, 아동학대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수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만큼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볼 때에도 그 어떤 자료가 오면 그게 왜 나온 자료고 그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를 확인해보고 따져봐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타이틀을 아동들의 노동력 착취, 뭐 인권 유린, 뭐 이런 타이틀을 달아놓고 그 패널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기능들을 TV 프로그램들이 공영방송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북한을 바라볼 때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북한이 대한민국 지도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요? 말해봐. 일단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지? 대한민국 지도가? 저기 넌센스 같아갖고 지금 대답 안 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대한민국 지도가 이거다에 동의하세요? 이게 대한민국 지도다. 아니면 내가 맨날 잘 그리는 이게 대한민국 지도다. 어떤 게 대한민국 지도일까? 왼쪽. 우리 이희은 학생은 왼쪽. 맞아요. 대한민국 지도가 이게 맞죠. 왜냐하면 그런데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영토 조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영토 조항이 어떻게 돼 있다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위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규범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헌법에다가 여기를 지금 김정은 정권이 소위 이야기하는 북한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인정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일단 답하지 말고 또 더 헷갈리게 해드릴게. 자, 여기 울릉도가 있고 독도가 있잖아요.
일본이 자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그러잖아요. 국제법상으로 지금 이 독도는 어느 나라 땅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땅으로 알고 있잖아. 국제법으로 따지면 독도는 그냥 해상에 있는 바위 덩어리고 어느 나라 영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군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경찰이 독도를 지키고 있으니까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논쟁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무의미해요. 감정적인 것들이고. 그렇게 따지면 이 만주지역하고 동북삼성지역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야지. 여전히 우리 민족주의자들의 일부, 특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이 만주지역 전체 내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 간도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수복해야 된다고 여전히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러면 독도하고 북한하고 비추었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막 애매하죠. 여기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위에 그 색깔이 딱 씌워지고 그걸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히 북한 관련된 뉴스가 신문에 딱 나왔을 때 그 아래 쭉 댓글을 한번 봐보세요. 혹시 보신 적 있을까? 기말고사하고 관련돼 있어요. 보셔야 될 거예요, 조만간. 기말고사를 답안을 쓰려면. 북한 관련 기사에 댓글이 쓰여 있으면 욕 아니면 진짜 그나마 그 인터넷 실명제 해가지고 그 정도겠지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일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태극기 부대를 좋아하진 않지만 태극기 부대를 이해를 해요. 자, 태극기 부대의 구성원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체적으로 태극기 부대 구성원들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 연세가 많이 드셨다. 그 다음에 참전용사들이 많다. 여기서 참전용사라 하면 한국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25 전쟁. 여기에 이제 소위 상위군인이라 하면 이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지는 이분들의 가족들.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전쟁 상태라고. 내가 어떤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목숨 걸고 적하고 총을 쏘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내지는 내 삼촌, 내 가족 중에 일부가 그런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목숨을 잃거나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부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싸웠던 그 적을 내가 죽기 전까지 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나는 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의 자녀들은 어떨까?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친해지자는 이야기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북한하고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일성 때문에, 소련 때문에, 김일성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고 유일하게 자기만 살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죽었거나 형제지간이 죽었는데 그 김일성의 아들이 손자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 북한하고 뭘 하자라고 하는 게 용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이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분들 말에 100% 공감해버리면 대화할 게 없겠죠. 따라다니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현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1950년에서 53년까지의 한국전쟁의 기억을 가지고 2021년도에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북한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이 남한에게 대한민국에 유리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보는 게 많거든요. 통일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게 현실을 생각하고 입장을 해보면 우선은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분들한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이분들도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이야기 좀 들어주라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이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수구 꼴통들이라고 치부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지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 이해가 될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마음이 안 들지만 북한이 지금 국제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경제적인 제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핵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래 너네들 왜 그러려고 하는지 이해는 된다만 부터 시작을 해야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한에서만 그래요. 남한에서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은 절대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고 이렇게 불량 국가고 그렇게 이해하니까 북한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수업했던 거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어쩌면 다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왜냐면 이 소위 우리가 전쟁 세대부터 갑시다. 이 식민지 세대 어르신들은 이제 대부분 사회적 영향력이 없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부분들이니까 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전쟁 세대는 전쟁에 참전했던 나이가 20살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70년 지났잖아요. 약 90년. 그건 전쟁에 이렇게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이고, 그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손자들, 이렇게까지 다 전쟁 세대로 포함시키면 여전히 우리나라 60, 70대, 70, 80대에 충분히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쟁 세대에 속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산업화 세대. 산업화 세대는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하고, 독일의 탄광 근로자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가고, 그 다음에 중동의 건설 현장에 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38, 일단, 여러 개 쓰고 싶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민주화 세대. 이 민주화 세대의 다음에 잠깐 아주 짧은 그 연령대로 있는 세대가 IMF 세대. 이후로 이제 굉장히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짧아졌죠. 여태까지만 해도 거의 한 30년 돼요. 30년 주기인데, 20년, 30년 주기인데, 이 이후로는 거의 막 5년, 3년 막 이 단위죠. 뭐 X세대, Y세대, 뭐 Z세대. 지금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세대? Z세대. Z세대 다음에 뭐 있던데? 아직 없어요. 요 IMF 세대 끝자락이 한 95학번쯤 돼요. 요 95학번, 6학번, 그러면 현재 20학번까지 있지? 한 25년 지났나? 25년 치면, 여기 X세대 앞에 신세대 있어서 신세대. 요 사이에 또 몇 개 더 있긴 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쪼개기 뭐해서 그러지만. 그만큼 세대 구분이 확 바뀌어가는 거지. 자. 여러분들은 이 세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9세대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95학번이면 어떤 존재지? 아버님들이 95학번쯤 되나? 95학번이면 76년생? 75년생 뭐 이 정도 되겠다. 여튼 요 세대들은요, 상호 간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이분들이 상호 간에 대화를 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만들어왔던 그동안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현재 한국 정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재 남북 갈등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까지 쌓여있던 그 문제만 자꾸 발생시켜 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내가 뭐 정치 문제까지는 안 갈게요. 지금 통일 문제에 의해니까. 정치 문제 이야기하면 이제 막 흥분해갖고 강의를 못해. 자, 통일, 남북관계, 국제관계, 좀 디테일하게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이 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제일, 다른 나라, 국제적으로는 이 세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문제는 지금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세대적으로 분열이 돼가지고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데 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분들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는 우리 편이 아니고 적이다라고 규정하고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대화할 생각을 못하고. 그러면 이 주제들이 너무 무겁죠. 근데 이 무거운 주제들이 결국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거든. 그냥 복잡하다고 이렇게
나 몰라요 하고 이렇게 묻어두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누가 풀어야 돼요? 이분들이 푸셔야 돼.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 숙제니까 나는 모르지.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에 굉장히 낭만적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편익이 있습니다. 온갖 그 장밋빛 청사진들을 많이 그려왔단 말이죠, 그동안에. 그런데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이제 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 막막해질 거 아니에요. 나 북한 이야기 지금 하나도 안 했어. 남한 이야기만 했어, 남한 이야기만. 여기서 북한에 대해서, 어서 와요. 북한에 대해서 비슷하게 세대 나누고 북한 입장에서의 어떤 국제 질서 여기다가 다시 세팅을 해놓고 전체를 놓고 통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요. 더 깝깝한 일이죠. 이쯤 되니까 아이씨 이렇게 복잡한데 굳이 통일을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정치학을 하고 북한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그 칼럼도 쓰고 하다 보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나한테 통일이 언제쯤 될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일 괴로울 때가 탈북민 여러분들이 나한테 통일이 언제 될 거냐고 물어볼 때 이분들은 고향 가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분들이 통일이 언제 될 거냐고 물어보는 건 나 집에 언제 갈 수 있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고민하다가 차마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봐봐요. 남한만 해도 이렇게 복잡하고 북한 거 더하면 정말 통일이라고 하는 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복잡하잖아요. 이걸 아는데 내가 섣부르게 언제 되겠습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최소 300년 조금 길게 걸리면 3000년 그랬어요. 남북한이 통일이 되려면 빠르면 300년, 좀 오래 걸리면 3000년. 왜냐하면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이 될 기본 전제 조건이 남한 내지는 북한 어느 한쪽이 체제가 붕괴돼야 되잖아요. 남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제로. 북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 현재로서 제로. 그러면 자 북한 체제가 사실은 붕괴돼도 진즉 붕괴됐어야 될 체제인데 왜 유지되고 있을까? 말도 안 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 유지되고 있을까?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예요. 여기에 플러스 미국.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할게요. 이유만 이야기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체제가 붕괴돼서 남한으로 흡수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해요.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통일이 되려면 조건이 자, 그 다음 조건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느 쪽도 붕괴가 안 될 거라면 어떻게 해야 통일이 될까요? 서로 친해져야 통일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현재 남북관계를 봐봐요. 약간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좀 친해졌다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굉장히 멀어졌다가 친해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친해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패턴이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세대들이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한 대로 이분들의 가족들이 아들, 손자, 며느리 쭉 계속 몇 대째 이어가면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거지. 이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이게 생명력이 끈질겨가지고요. 남한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북한 문제를 가지고 남남 갈등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진보 보수 간에 계속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계속해서 친해졌다가 돌아와서 답을, 친해졌다가 원점으로, 친해졌다가 원점으로, 3,000년 걸려도 될까? 통일이? 그나마 보수, 진보 정권이 계속 300년 동안 집권을 했을 때,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의 이 남북관계의 불신을 없애고 서로 친해지고 자유왕래를 하고 국민들 간에 따로 살자고 했다가 또 남북한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상호간에 또 갈등도 생기고 서로 문제점들이 발견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래 이제 우리 통일할 때 됐으니까 통일해보자라고 순조롭게 가도 내가 보기엔 한 30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이걸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한 150년 정도로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주면 돼요. 어떻게? 기말고사야. 이제 아까 처음에 내가 300년, 3000년 이야기했을 때 감이 얼른 안 왔었죠. 이제 좀 감이 와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합쳐지는 걸 싫어할까? 정말 싫어해요. 미국도 싫어해요. 솔직히. 분석이 미국은 아니라 그래. 남북한이 통일하는 걸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남북한이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해요. 지지한다 그러고. 그런데 들여다보면 진짜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다양한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지점에서 지극히 감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일본 지도도 참 잘 그리죠. 일본은 왜 대한민국하고 남북한이 통일되는 게 싫을까요? 일본은요, 대한민국과 북한에 굉장히 큰 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묘하게 미국이 이 한반도보다 일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일본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일본의 그 전쟁 책임을 거의 물리지 않았거든요. 미국에 대한 책임만 물렸어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대한 그 전범 처벌을 했나요? 내 기억이 없어. 자, 그 유럽에서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이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들은 여지없이 그 전범 처벌하고 거기에 대한 국가배상들 다 했거든요. 사과하고. 일본은 아직도 그 태평양 전쟁에 대한 사과를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일본 국민들이 여전히 특히 일본 정치인들 보면 되게 극우적이고 이렇게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을 한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보통 일본 천황이 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들어가고 일본이 항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고 하는 라디오 연설문을 보면 거기에 항복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요지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국민들아,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가지고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우니 지금 잠시 전쟁을 중단하고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한다. 이제 돌아와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여전히 태평양 전쟁이 안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건 약간 좀 다른 이야기고. 그런데 남한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일본하고 수교하면서 그 일제강점기 배상금을 받았거든요. 북한은 아직 하나도 안 받았어요.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는 순간, 세계적으로 국가로 인정되고 남한이 그걸 인정해주는 순간, 일본은 북한한테 어마어마한 국가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돼.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본이 사죄는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액션은 취해야 되니까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그 본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피해를 줬던 나라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배상금을 준 게 아니라, 보상금을 준 게 아니라, 차관을 줘요, 차관을. 그 다음에 일부 조금 현금으로 보상금 비슷하게 공짜로 주는 게 있어. 나머지는 현물로 줬어.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공장 짓고 뭐 하는데 일본 제품 가져다 써라. 이번에 최근에 북한한테도 그런 제안했다가 북한이 거절했죠. 그런 상황에서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게 북핵이죠, 북핵. 통일이 되면 북핵이 아니잖아요. 통일 한국의 핵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절대 대륙으로 진출할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일본이 블라디보스톡에 연해주로 해갖고 블라디보스톡 러시아로 대륙으로 진출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중국으로 진출을 하겠어요? 대륙을 갈 때. 아니면 멀리 돌아가지고 동남아시아로 가겠어요? 일본의 이 제국주의에 대한 꿈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경계를 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일본이 항상 이 한반도를 침입을 했던 과정들을 보면 일본 국내의 힘이 굉장히 커졌을 때는 여지없이 한반도에 침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힘이 가장 커졌을 때가 언제냐면 일본에서 다양한 갈등이 막 폭발하고 있다가 그것이 딱 통일이 됐을 때. 그러면 그동안에 막 싸웠으니까 에너지는 넘쳐나는데 국내 문제는 정리가 됐잖아요. 이 에너지를 어디다 쓸 줄을 모르니까 자꾸 밖으로 빼는 거야. 그럼 일본의 자위대를 계속해서 강화시키면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일본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끊임없이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일본은 남북한이 통일되면 통일 한국이 일본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 미국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진짜로, 진심으로.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목적은 뭘까요? 정답은 지속적인 영향력이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해요. 그건 뭐냐면, 과거처럼 이렇게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끊임없는 무역과 이 국제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에서 이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치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어떤 경제 협상 같은 걸 할 때 유리한 카드를 가지고 쥐고 흔들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한반도가 통일이 됐다고 칩시다. 북한 중심으로 통일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건 절대 원하는 게 아닌 것이고, 대한민국 중심으로 이렇게 한반도가 통일이 됐다고 치면 미국이 지금처럼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중국하고 이쪽에 러시아가 통일 한국의 접경 지역이 되잖아요. 중국 입장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있지만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일본은 존재 이유도 없어요. 미국한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휴전선이 계속해서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시켜주면서 폭발하지만 않으면 미국한테는 최고의 상태인 거죠. 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미국은 신경 안 써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미국한테 중요한 거는 ICBM하고 잠수함이에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핵무기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으면 미국한테 위협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래식이긴 하지만 세계에서 잠수함을 최다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인 거 아세요? 의외죠. 구식이긴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출발해갖고 미국까지는 갈 수 있는데 돌아오지는 못해. 왜냐면 기름을 떼야 되니까. 경유를 부어야 되니까. 그런데 돌아올 생각 안 하고 가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잠수함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절대 못 잡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이 실험하는 게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잠수함에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상 세계 핵 비확산 조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명분 삼아서 북한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 미국한테 위협되는 거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하고 잠수함인 거예요. 북한이 이것만 포기하겠다 그러면 미국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줘 버릴 수도 있어. 어쩌면. 여튼
미국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그래서 이 휴전선을 사이로 놓고 남북한이 긴장 관계를 유지를 해줘야 한반도에 개입을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도 계속해서 지금은 G2라고 하지만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만을 가지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패권은 미국 너네들이 가지고 있으니 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은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갖는 게 맞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센 나라가 중국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패권을 갖는 게 맞다. 이러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그 영내에 있는 세계 경제를 먹을 거냐, 동아시아 지역 경제를 먹을 거냐, 이거 가지고 결국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참 골치 아파요. 중국이 왜 골치 아플까? 북한을 보면 지금 중국은 골치 아파 죽을 것 같아. 자, 한국전쟁이 어떻게 끝났어요? 6.25 전쟁이.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쫙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총알이 떨어졌어요. 진짜. 총알이 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고 탱크가 다 됐어. 그래서 조금만 더 있으면 부산까지 싹 점령을 하겠는데 총알이 떨어져가지고 못 내려간 거예요. 그 사이에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허리를 쫙 끊어먹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지리산에 올라가가지고 빨치산 활동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미군이 그때 당시에 첨단 무기를 가지고 쭉 치고 올라가죠. 두만강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데, 백두산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중국군이 딱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중국군은 개입을 안 했거든요. 그때 명분은 미국이 중국까지 치고 올라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간다 그러고 온 거죠.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혈맹. 소련은 이미 해체됐으니까 없고, 한미 군사동맹 못지않게 강한 동맹이 북중동맹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중동맹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매우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의 피를 나눈 형제 같은 그런 사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호를 해주고 있었는데 골치 아파진 거야.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중국 경제는 시장 경제란 말이야. 시장 경제는 끊임없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사이즈를 키우고 파이를 키웠을 때 남는 게 많고 부유해진다가 기본적인 시장 경제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자 봐봐요. 주변 국가들을 쭉 봐봐요. 일본하고는 정말 친해지기 싫어, 중국도. 그럴 거 아니에요. 러일 전쟁, 중일 전쟁, 러일 전쟁도 거의 중국에서 했고, 아무튼 식민지배 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싫어하는 만큼 중국 사람들도 일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뭘 하기 싫어. 대만은 경제력이 좀 괜찮긴 한데 거기는 자존심 상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일국양제라 그래갖고 대만의 독립성을 인정 안 해주잖아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봤는데 별거 없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마어마하게 중국한테는 중요하죠. 기술력 하며 어떤 시스템 하며 그다음에 교류의 어떤 양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남한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국 편을 조금만 들어주면 정말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패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대한민국이 자꾸 미국 편을 두고 있으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북한 편 들어주면 대한민국이 더 중국 편 안 들어주잖아. 그게 북한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그나마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핵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중국은 북한 편을 들어줘야 되고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북한이 문제를 일으킬수록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더 부각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한국에다가 협박을 하는 게, 야, 우리가 너네들 경제 제재하면 너네들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똑바로 해. 그러면서 뭐 BTS 물건 유통 안 되게 하는 둥, 사드 배치했다고 관광객 못 나가게 하는 둥, 뭐 여러 가지 경기, 한한령이라 그러죠, 한한령. 그런 조치들을 하는데 본격적으로는 못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중국이 대한민국하고 경제전쟁을 못 해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하고 경제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경제전쟁을 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 경제전쟁을 어느 나라하고 붙든지 간에 나는 지진 않을 거라고 봐. 이길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 나라 경제 규모에 따라서. 근데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전체 세계 국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북한 제재하듯이 제재하면 모를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어떻게든 미국 편을 안 들었으면 좋겠고 자기들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미국이 자꾸 한반도에 개입하게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고, 그럴 때마다 한미동맹은 강화되고, 그러면 중국하고 점점 멀어지고, 그러지 말라고 적당히 선 간격 유지하라고 이렇게 협박도 해보는데 잘 안 통하고. 중국이 이럴 정도면 한국은 또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중국이 그 10억 인구라고 하는데 10억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북경, 그다음에 상해 몇 개 대도시들 있잖아요. 여기만 다 해도 한 4, 5억 될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과거에는 세계의 생산기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최대 소비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우리나라에서 뭔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생산해가지고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았을 때 발생되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들이랄지 편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자꾸 제한이 되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중국하고는 경제적으로는 친해지고 싶은데 미국이 자꾸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그 사이에 일본이 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나와버렸네, 대부분. 이건 내 이야기고 그분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렇게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 낭만적이고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을 주는 것만이 아니다.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국내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제정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은 싸우기만 했지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이미 서로 간에 마음을 꽉 닫아놓고 그냥 죽기만을 바라는 거지, 상대방이. 근데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참 희망찬 이 과목 제목에 맞게 희망찬 강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암울한 강의를 했네?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 헷갈리는 문제죠. 나도 아직 입장정리 못했어.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들 다 아시죠? 많이 불러봤어요? 많이는 안 불러봤어요? 우리 때는 이거 1년에 한 10번 이상씩 불렀어요. 뭐 행사 있으면 부르고 뭐 노래자랑 가서 부르고 그 다음에 요즘에도 그런 거 하나 이렇게 그 포스터 경연대회 같은 거 하나요? 그때 대체적으로 많은 주제들이 남북관계, 통일관계 관련된 주제들이 많았거든, 우리 때는. 근데 지금은 주제가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통일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북한을 알면 알수록 국제정치 관계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진짜 통일이라고 하는 게 가능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꼭 통일을 추구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나는 이제 그런 통일 방안을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아주 비슷한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상호 교류를 하자 먼저. 두 번째, 연방제를 하자. 연방제 내지는 연합제 방안이 있어요. 요 앞에 이제 신뢰회복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3단계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단계는 되게 인위적인 거예요. 마지막 가가지고 국민들 사이에, 남북 국민들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연방제 내지 연합제 하면서 일국양제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북한 체제 그대로 인정해주고 남한 체제 남한 체제대로 유지하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고 남한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면 어떡하지? 북한 사람들 우르르 몰려 내려오면 어떡하지? 뭐 북한에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투자할 수 있을까? 못한단 말이죠. 그건 환상이죠. 환타지란 말이죠. 내가 꿈꾸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안은 뭐냐면 어차피 과거처럼 우리가 무력전쟁을 할 수도 없고 과거처럼 북한 체제가 붕괴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북한이 불량국가지만 사고를 안 치는 나라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칼을 주머니에다 넣고 있는 건 알잖아요. 그럼 이 칼을 안 뽑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뽑을 이유가 없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 뽑다 보면 언젠가 이거를 그냥 무기고에다 쳐넣을 때가 있겠지. 그래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투자를 하고 산업을 하고 이렇게 그 북한이 이제 경제력이 좀 높아지면 자, 이거는 철칙이에요. 사람들이 그 기본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2차원적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3차원적 욕구를 추구하게 되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생활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자유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권이 아무리 이걸 탄압하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사람들이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 그런 이론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가 발전하면, 즉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또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들의 자유도가 올라가죠. 이를테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을 거예요. 근데 거기 민주주의 안 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지만. 중국이 막 경제성장을 하니까 북경을 가거나 상해를 가면 사람들이 말만 안 하면 한국하고 별로 다를 거 없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근데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경제가 성장을 하면 사람들의 자유도는 올라가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건 아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가 성장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원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한 거예요. 여튼 북한이 민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가 성장해서 자유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남한의 민주주의 사회를 북한이 부러워하지 않을 때가 온다고. 중국이 자신 있게 자기 국민들을 세계 여러 나라들에 보내잖아요.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고 보내잖아요. 그만큼 자기들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자유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지만 자기 나라의 체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이렇게 체제 붕괴, 예전에 뭐 천안문 사태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사람들을 보내는 걸 막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오는 걸 막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제 제재 풀어주고 북한이 핵 좀 가지고 있으면 어때? 그러면 우리나라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핵무기가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광주하고 이렇게 한 4군데 떨어졌다고 칩시다. 북한이 남한을 정복하기 위해서. 핵무기가 4군데나 떨어진 남한이 북한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쐈을 때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 요 이야기도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고, 여튼, 이제 요즘은 이제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여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를 시켜주고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유도를 해가지고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고 북한의 경제력이 높아지면 북한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북 주민들 간에 자유왕래가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중국을 가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미국을 가고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가는 것처럼, 남북한 사이에서도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통일을 하기에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북한을 개혁개방을 시키고 남북 간의 자유왕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들 세대가 앞으로 향후에 한 4, 50년 안에 해결해야 될 숙제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존 세대들은 그 상상을 지금 못해요. 자, 경제 순위 올해 기준으로 11위? 군사력 순위 올해 기준으로 6위. 놀랍지 않아요? 대한민국? 경제력 11위에 군사력 6인데 감히 어떤 나라가 1대1로 맞짱을 뜨자 그래요.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에 중국, 미국, 일본, 경제력이 다 세네. 그 다음에 북한, 골치 아프네.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다 발휘를 못하는 거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 실질적인 파워를 국제사회에서 다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아쉬운 소리 해야 되죠. 일본 계속 견제해야 되죠. 중국하고 계속 좀 불편해야 되죠. 그래서 굳이 북한이 없어질 필요는 없죠. 북한이 현재처럼 한국의 문제 소지를 만들어주지 않을 정도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파워를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통일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죠. 그런데 통일을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과거처럼.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3,000년이 걸리더라도 기필코 통일을 하겠다 라는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말고사는 LMS로 제가 공지를 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될 고민들에 대한 숙제를 오늘 내주고 가네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없어요? 숙제를 너무 무거운 걸 줘서 그러나?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